미스터리 스릴러 요양원의 비밀 노인들이 연달아 죽어나가는 충격적 진실 78세의 김영수는 요양원에 들어오는 날 묘한 싸늘함을 느꼈다. 김영수는 차창 너머로 요양원의 건물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바라봤다. 흰 벽과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5층짜리 건물은 언뜻 보기에 병원 같으면서도 호텔 같은 느낌을 풍겼다. 아들은 옆자리에서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여기 괜찮아 보여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다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건물을 감싸고 있는 정원과 그 위로 드리운 음산한 그림자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정원에는 장미와 국화가 심어져 있었지만 꽃의 화려함은 이곳의 공기와 어딘가 맞지 않았다. 바람이 불자 삭막한 쇳내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로비로 들어서자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김영수 어르신. 이제부터 저희가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미소 속 눈빛은 금세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굳어졌다. 영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들은 서류에 사인하느라 분주했다. 아버지, 며칠 적응하시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주 올게요.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아들의 눈은 이미 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급히 떠났다. 닫히는 자동문 소리가 지나치게 무겁게 들렸다. 방은 깔끔했다. 새로 산 듯한 침대, 창문에 걸린 하얀 커튼, 반짝이는 바닥.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지나치게 비어 있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영수가 옆자리 노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조용히 있는 게 오래 사는 길이지.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삼켰다. 밤이 되자 복도는 어둠과 적막으로 가득 찼다. 영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커튼이 흔들렸고 시계의 초침이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으헉. 영수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곧 금속이 부딪히는 철컥 소리가 이어졌다. 마치 자물쇠가 채워지는 듯한 소리였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자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누군가 그의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끝났네. 발자국이 멀어지고 난 뒤에도 영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죽여 천장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는 한자리가 비어 있었다. 전날 저녁 그와 함께 밥을 먹던 옆자리 노인의 자리였다. 원장은 담담히 말했다. 밤새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평온하게 가셨으니 염려 마십시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지나치게 무덤덤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한 일이라도 되는 듯. 영수는 숟가락을 움켜쥔 채 창백한 얼굴로 식탁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장면만이 떠올랐다. 창가에 앉아 활짝 웃던 노인의 얼굴. 불과 몇 시간 전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 표정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노인의 죽음은 요양원 안에서 마치 사소한 사건처럼 지나갔다. 직원들은 무심하게 침대를 정리했고 다른 노인들은 더더욱 말수가 줄어들었다. 영수는 그날 하루 종일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원래 다들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곳에 오래 있는 분은 드물죠. 청소를 하던 간병인 여자가 무심하게 흘린 말이 영수의 귓가에 박혔다. 드물다는 그 한마디가 소름처럼 번졌다. 며칠 뒤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같은 층 복도 끝방에 있던 늘 시를 읊조리던 최 노인이었다.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눈빛이 또렷했고 영수에게 웃으며 시구 한 줄을 건네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침에 발견된 그의 몸은 싸늘했다. 심장마비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의사는 무덤덤하게 말했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그것도 연이어 같은 층에서 또 죽는다니.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사망한 노인의 방 앞에는 늘 의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약품인지 알 수 없는 화학적인 냄새. 영수는 그것을 맡을 때마다 목이 텁텁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않고 복도를 살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간헐적인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레 약품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그녀는 병실마다 멈춰 섰고 무언가를 주사기에 옮겨 담아 들어갔다. 영수의 눈은 커졌다. 저게 뭔데? 그리고 또다시 이튿날 아침 복도 끝 카트가 멈췄던 방에 노인이 싸늘한 시신으로 옮겨 나왔다. 세 번째였다. 단 일주일 사이에 같은 층에서 3명이 차례로 죽었다. 다른 노인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식당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메아리처럼 크게 울렸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누구 차례일까? 영수는 차갑게 굳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맞은편 간호사의 눈빛이 그를 향해 있었다. 잠시였지만 분명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곧 당신 차례야. 세 번째 죽음 이후 영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 꺼진 복도는 마치 미로 같았고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증폭되어 울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귓가에는 늘 발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누군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구부정한 허리에 높아 이름은 박순애였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그녀가 숟가락을 움직이며 입술을 떨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선생 조심해야 해.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뭐가 말입니까? 노파는 허겁지겁 밥을 삼킨 뒤 마치 다른 이들이 들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더 낮췄다. 밤마다 약을 바꿔치워 여기선 오래 못 살아. 나도 이미 2번이나 봤어. 영수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봤다니 뭘 봤다는 거요? 순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복도 쪽을 가리켰다. 하얀 가운 입은 사람 주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자는 사람들한테 뭘 놓더라고. 그 다음 날이면 꼭 한 명이 죽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주변을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속삭였다. 여기선 모르는 척해야 살아남아. 아니면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몰라. 영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순간 식당 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간호사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그날 밤 영수는 꿈속에서까지 누군가의 발소리에 시달렸다. 철컥 철컥. 그리고 낮은 목소리. 이제 고지다. 눈을 번쩍 뜨자 그의 방문 앞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 달 뒤 요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또 2명의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원장은 자연사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안내했지만 그들의 죽음에는 묘하게 닮은 점이 있었다. 모두 전날 저녁까지 멀쩡히 식사를 했고 새벽녘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또예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식당에 오래 앉아 있었다. 노인들이 줄줄이 식판을 받아 앉는 모습, 간호사들이 약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원장의 눈빛. 마치 무대 위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약 드셔야죠. 한 간호사가 내 앞에 하얀 알약 2알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삼키는 척하며 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 알약의 표면은 특유의 씁쓸한 화학 냄새가 났고 왠지 모를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의심은 커졌다. 혹시 이 알약들이?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약을 먹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와 같은 방에 있던 박 할아버지가 그날 새벽 숨졌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내 가슴은 요동쳤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은 셈이었다. 약. 그것이 열쇠였다.
그러나 이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곧바로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몰랐다. 이미 요양원은 감시망처럼 조여오고 있었고 원장의 시선은 언제나 등 뒤에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단 한 줄만 남겼다. 내가 다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의 삐걱거림조차 내 귀에는 누군가 발걸음을 죽여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복도 끝에서 스산하게 번지는 형광등 불빛, 규칙적으로 울리는 벽시계 초침 소리, 그 모든 게 나를 옥죄었다. 새벽 2시쯤 나는 낮은 숨소리를 들었다. 내 방 앞에서 멈춰 선 발걸음,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당기는 소리.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이불 속에서 조심스레 눈을 떴다. 문틈 사이로 스르르 들어온 그림자가 방 안을 스캔하듯 움직였다.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건 간호사의 하얀 복장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내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작은 은빛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지금이구나.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향해 내려오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뭐 하는 거요? 내 외침이 방 안을 가르자 그녀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냥 영양제예요.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건 영양제가 아니었다. 내 본능이 외쳤다. 살아남으려면 지금 증거를 잡아야 한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간호사의 손목을 붙잡았다.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구르며 금속성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 운명을 이미 정해놓은 듯 냉정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바늘 끝에는 투명한 액체가 남아있었고 은은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겼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주사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증거를 확보하리라. 설령 내 목숨을 걸어야 하더라도. 그날 밤 복도는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전쟁터처럼 뛰었다. 손에 쥔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숨기고 나는 한 발 한 발 침묵 속으로 걸었다.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CCTV 카메라의 붉은 점이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영수는 사전에 살펴둔 직원 출입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조금 전 직원이 남긴 카드키를 은밀히 주워 장치를 해제했다. 손끝이 떨렸다. 성공했다. 문이 삐걱 열렸다. 그러나 탈출 직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몸을 숨기며 문틈 사이로 숨을 죽였다. 그녀는 복도를 한번 휙 둘러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다.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밖으로 나가면 자유였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원장실과 약품 보관실을 목표로 삼았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잠복 끝에 원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다. 탁자 위에는 사망자 명단, 약품 기록, 그리고 다량의 미지의 주사제가 정리돼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다. 손에 든 주사기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는 요양원의 범죄를 증명할 단서가 확보된 셈이었다. 하지만 나를 발견한 순간 원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김영수 씨, 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 밖으로 나와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은 숨막히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CCTV 기록과 주사기, 약품 목록을 그대로 전달하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요양원 내부에서는 뒤늦게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원장과 일부 직원들은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 실험과 보험 사기가 공론화되었다. 살아남은 노인들은 진정한 공포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다.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영수와 소연이 확보한 증거가 경찰과 언론의 손에 들어가자 요양원은 곧바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뉴스에서는 연달아 사망한 노인들의 이름과 의문의 죽음이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요? TV 화면 속 인터뷰를 바라보던 시민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화면 속 원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요양원 내부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노인들에게 과다 진정제와 실험용 신약이 투여되었음. 사망자 대부분이 방문이 드문 노인, 후견인이 없는 노인이었다는 점.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사회적 파문은 커져만 갔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연일 요양원의 범죄 실태를 폭로했고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 이어졌다. 영수는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떨리는 손과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제 동료, 친구, 그리고 수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진실만을 말했다. 그 순간 살아남은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쌓였던 공포와 슬픔, 억울함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후 요양원은 즉시 폐쇄되고 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회는 이제 노인 안전과 요양시설 관리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고 법과 제도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잃은 친구들에 대한 깊은 슬픔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진실을 지켜낸 증인이라는 것을. 요양원이 폐쇄되고 살아남은 노인들은 각자의 집이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남은 공포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영수는 그중 몇 명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밤마다 꿈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철컥, 철컥 주사기가 다가오는 소리. 박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다.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다. 또 다른 노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왜 살아남은 거지 친구들은 다 갔는데. 그들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과 혼란,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영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받을 수는 없었다. 그는 친구, 이웃, 동료들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떠올리며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짐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졌다. 영수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노인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 요양원 감독 시스템 개선, 무기력하게 방치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그리고 시설 내부 감시 체계 강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 노인과 가족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요양원이라는 겉보기 평화로운 공간 안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에 울려 퍼져야 했다. 요양원의 범죄가 드러난 뒤 사건은 곧바로 법정으로 넘어갔다. 영수는 증인석에 앉아 손을 떨며 자료를 정리했다. 주사기, 약품 기록, CCTV 영상, 사망자 목록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었다. 증인은 요양원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망 사건에 대해 무엇을 목격하였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히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요양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인 사망 사건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님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사기가 사용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원장은 차분한 말투로 반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CCTV 영상과 약품 기록이 공개되자 판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요양원의 모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의 선언에 법정 안은 술렁였다. 생존자들과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일부 노인에게 투여된 약물은 실험용 신약이었으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요양원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원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CCTV 조작과 기록 변조까지 시도했다. 영수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삼켰다. 많은 친구들이 돌아가셨고 그들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의는 실현되었다. 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요양원은 영구 폐쇄되었다. 사건 이후 국가 차원의 요양원 관리 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생존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영수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된 후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건을 되새겼다. 살아남은 노인들은 슬픔과 공포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영수는 다짐했다.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요양원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살아남은 노인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갔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두려움 대신 기억과 정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